은행들 줄파산 사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연준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아니냐만 남겨놨단 말이에요. 목요일날 새벽 3시 파월의 입에 결정이 날 겁니다. 금융이 무너지는 거는 굴량고가 불타고 있는 거랑 같아요. 굴량고가 불타면 병력은 쉽게 무너지죠. 왜? 싸울 수가 없으니까. 연준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인플레를 잡는 거겠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임무는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페드워치를 보면은 이번에 3월 FOMC 이후에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을 거로 예측되고 있어요. 5%까지 가고 5월부터는 계속 동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이제 시장은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났다라고 봅니다. 언제 금리 인하할까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먼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굴량고가 불타도 돌격 명령을 내리는 장군들도 존재하기는 해요. 근데 지표들을 보면은 인플레라던가 고용 문제가 급하지가 않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 안정에 힘을 쓰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작년에 11%를 넘었던 생산자 물가지수만 봐도 4%대로 빠르게 내려왔어요. 2%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지금의 문제는 채권 가격 하락에서 출발했으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3월에 0.25%를 올려도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미국채 금리는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하락할 겁니다. 금리 동결을 하라는 이제 경제 거물들의 압박도 강한데 금리 동결을 한다? 그러면 국채 가격이 급등하겠죠? 은행 문제는 말끔히 사라져요. 이 타이밍에 은행을 헐값에 인수하려고 했던 대형 은행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원치 않겠죠. 이것까지는 좀 더 위기를 끌어가지고 가격을 흥정하고 싶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형 은행들은 지금 유동성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연준에 예치한 은행들의 준비금을 보면은 코로나 이전보다 50%는 더 많이 쌓여 있고 2005년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예치금이 최고치를 찍으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시작해요. 1년 동안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예치금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 과거에 비해서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은행 준비금이 거의 없었어요. 이자를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넣질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자를 주니까 풍부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연준이 시장 금리를 높이려고 준비금 공급을 의도적으로 제한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연준이 마음만 먹으면 시장 금리를 낮추고 준비금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연준이 이 키를 다 쥐고 있다라는 거죠.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금리 인상 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대차대조표가 최근에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0조 원이 증가했어요. 연준이 부실은행들 긴급대출을 위해서 어음과 채권을 받는 대가로 신용을 확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차대조표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이걸 추론해봤을 때 금리 인상과 함께 시작됐던 긴축은 종료가 됐다.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변곡점에 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를 지금 같이 내리면은 인플레가 재발될 수도 있으니까 서로 번갈아 가지 않을까 싶어요. 금리를 유지하면서 유동성을 조절한다던가 아니면은 유동성을 한번 멈추고 금리를 인하해주고 이런 식으로 위기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죠. 금리를 매우 천천히 내리는 전략을 쓰면서 인플레 유발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채권 금리는 떨어지겠죠. 채권 가격이 살아나면서 은행들의 위기를 잠재울 수가 있어요. 다만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달러의 가치가 급락하거든요.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가 급격히 올랐었다가 최근에 하락하면서 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금과 달러는 반대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최근 비트코인도 급등했는데 이 달러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반대로 오르는 거예요. 2008년 9월에 리먼이 파산했을 때 처음에는 은행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을 매도해요. 그러니까 큰 위기가 닥쳤을 때는 금 가격이 초반에는 하락을 합니다. 패닉셀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영국 연기금 파산 이슈가 있었을 때 그때까지 계속 메이저가 금을 지속적으로 매도했었어요. 현금 확보를 위해서 금을 팔았기 때문에 내려간 겁니다. 리먼 파산 이후에는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달러의 가치가 희석이 됐어요. 주식으로 치면은 이게 대규모 유상증자 같은 거죠. 금은 화폐랑 교환비로 가격이 결정돼요. 화폐가 유상증자를 하면 할수록 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연준이 몇 년간 엄청난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 덕분에 금 가격이 2008년 800달러에서 1900달러까지 3배가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죠. 한마디로 말하면 시중에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풀었다라는 거예요.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가 벌어지는데 지금처럼 위기를 만들어가는 인플레가 아니라 이제 2008년에서 2011년 형태로 가는 인플레가 벌어지게 되면은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녹아내리는 거죠. 유상증자를 당했기 때문에. 반대로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상관없죠. 내가 자산 보유한 만큼 인플레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플레에서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제 이번에 시간이 지나면 금리를 동결하고 얼마 안 있어서 금리를 인하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을 늘리겠죠. 이렇게 되면은 금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증시도 큰 위기 없이 시장 금리가 내리고 유동성이 늘어나면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겠죠. 그럼 다시 증시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직 인플레가 확실히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연준이 금리를 매우 천천히 내릴
내릴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 시장금리 하락도 한계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인구 구조적인 문제예요. 과거와 다르게 고용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부족한 거죠. 남미에서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주던가 아니면 조기 은퇴한 사람들이 다시 복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죠. 코로나가 벌어진 지 3년이나 됐습니다. 3년 정도 일에 손을 떼고 나면은 다시 복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현직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이 고용을 메꿔야 되는데 메꿔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바로 유동성이 살포되면은 임금 인플레는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급등하겠죠. 얼마 못 가서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파월이 가장 염려하는 일이에요. 주식 투자와는 별개로 결국 적은 인력으로 더 높은 생산성을 갖출 수 있는 기술 혁신이 나와야지만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증시는 뭘 봐야 되냐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산업들을 봐야 돼요. 그 산업들이 구세주니까 거기로 기대감이 쏠릴 거고 주가가 급등하겠죠. 최근에 나왔던 GTP4라던가 공장 자동화라던가 자율주행들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몇 년은 걸리겠죠. 그때까지는 근본적인 해결법이 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성 문제 그리고 임금 인플레의 문제가 계속 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무릎 수술이 끝나고 회복이 덜 된 축구 선수가 다시 경기에 투입되는 상황인 건데 당장은 팀에는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월달 FOMC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파월이 어떤 발언들을 하느냐, 어떤 뉘앙스를 펼치느냐, 점도표는 어떻게 나올 거냐,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이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